주님, 감사합니다. 이 워싱턴 북한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모든 일에 저희를 참여시키시고 또한 저희를 하여금 북한을 품고 기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북한 선교가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강사님을 드신 우리 조명택 교장님 더 큰 은혜 가운데 좋은 강의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실천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어서 오직 북한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흘리신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조명숙 선생님 4번 하셔야 되는데 한 번 우리 필드 출입 때문에 보고하느라고 빠졌고 3번 이제 하시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공유가 됐나요?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했던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필드에서 하면서 탈북 청소년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남한 아이들한테 통했던 게 북한 우리 형제들한테는 잘 통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번아웃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도 조금 더 배워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의 미래가 독일에는 과거잖아요. 그래서 독일 관련된 통일 관련된 세미나는 정말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많이 배웠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열심히 못하니까 남들보다 좀 뒤떨어지니까 남들만큼 하려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독일에서 이제 아데나워 재단이라는 곳에서 되게 이제 좀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많이 주셔서 VIP, 통일 관련된 VIP들이 한국에 오면 이제 식사 시간에 꼭 저를 초청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질문도 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가우크 대통령이 저희 학교에 이제 저희 나라에 국빈 방문하셨을 때 이제 오게도 하셨고, 그 다음에 저를 이제 현지에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보고 싶다는 곳, 그 다음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정말 충분히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독일 통일에 어떤 철학이라는 것들이 있구나. 그 철학이 정말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되고 시사하는 바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오늘은 독일 연수 갔을 때, 통일 관련된 연수를 갔을 때 제가 이제 만든 필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제가 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작게 들리네요. 네. 이건 그냥 음악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네. Recording in progress.
네. 저희가 그 독일에 가서 제가 어떤 곳들을 좀 보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동독에서 그 동독 교육 현장에서 그 학생과 당시 고등학교였던 학생들, 대학교였던 학생들, 그 다음에 교사들, 그리고 통일이 된 이후에 동독 출신으로서 성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가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보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이제 만나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이제 정말 충분히 봤고, 그 다음에 좀 화면에서도 나왔듯이 그 슈타치, 그러니까 비밀 경찰들이죠. 그 분들이 어떤 모아놓은 서류들이 아까 이제 잠깐 봤는데 제가 그냥 아무거나 쑥 빼서 봤거든요. 근데 밀러라는 사람은 별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아유 참 이게 너무 사는 게 힘들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반체질적인 사람이다.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시하면서 감시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비인격적이고 비인권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감옥을 봤었잖아요. 그 부모인 사람들한테는 초등학생 자녀들도 부모인 죄수들한테는 초등학교 옆에다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를 뻥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얘기가 계속 들리게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그 동독 사람들은 통일 이전에는 그 동독의 체제가 스트레스였고 통일 이후에는 통일 자체가 스트레스여서 자기가 트랙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운기를 몰고 가면서 그 스포츠카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서독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독의 사람들은 자기는 이제 그런 정도, 그 트랙터를 경운기를 몰고 가면서 그 스포츠카를 만들어내야 되는 듯한 느낌과 그 다음에 동독의 머리를 떼고 서독의 머리를 붙여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정도의 어떤 충격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거는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서 성공한 사람들.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곁을 내주지 않았대요. 저 사람들 잘난 척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서독에서 능력이 안 되니까 동독으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 가족 전체를 옮겨서 동독 지역에 정말 살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불편하고 자기가 불편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여기 동독의 그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봤을 때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겪을 수 있지만 내 자녀가 중학교고 고등학생인데 지금 나만의 이렇게 좋은 그 교육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막 북한에서 개방된 북한에 가서 가르치게 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그거를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희한하게 가서 서독에서 올라와서 동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쭉 봤더니 그 어떤 배경들이 거의 가족이 온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겸손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좀 이런 뜻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독의 그 다음 비디오 한 편이 더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그 몇 년 전에 그 저희 학교 이제 행사를 할 때 만든 그 비디오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짧게 보시고 다음 또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은 통일에 대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하고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남북 분단 70년. 여기 누구보다 조국 통일의 기적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북한 이탈 청소년들. 우리가 이들을 보듬어야 한다는 사명. 교파를 초월한 23개 교회의 연합으로 여명학교는 기적처럼 탄생했습니다. 자체 건물도 없는 학교, 북한 이탈 청소년 대안학교 최초로 학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23명에서 110여 명으로 한 톨의 미랄이 무수한 결실을 내듯 10년 만에 식구는 5배로 불어났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제중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운동은 사회 각계각층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 전 국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독 출신의 독일 대통령은 여러분 중에서 통일 한국의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소박한 연주회로 시작했던 작은 자리. 이제는 1,500여 후원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 하나 되어 민족의 통일을 꿈꾸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여 년, 여명의 걸음걸음마다에는 늘 기적이 함께했습니다. 이제 여명의 씨앗들이 또 다른 작은 기적을 써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죠. 예. 네. 제가 이제 독일 통일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궁금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체킹하면서 가장 크게 배웠던 것이 뭐였냐면, 저희는 독일에 갔을 때도 그랬고, 그 많은 이제 독일의 VIP들을 제가 만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올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 그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내가 배워서, 더 잘 배워서 나중에 북한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났을 때,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독일 연수에서 끝에쯤에 그 동독 출신의 선생님 두 분이 이제 저한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잘 배워서 저도 이제 올라갔던 서독 사람처럼 그 북한에 가서 열심히 북한을 섬기고 회복하는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들이 하지 말고 북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북한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민주주의가 너무 좋고 자유가 너무 좋지만 이게 우리 스스로 이뤄내지 않고 서독에서 이렇게 갖다 준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그게 너무 민망하고 힘들고 그 자존감이 떨어지더라. 니네가 할 수 있어도 참아라. 그리고 북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북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배워서 그 사람들 스스로 북한을 회복하게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정말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제가 그 이전에는 어쩌면 제가 주인공 하려고 했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북한 형제를 세우고 너는 조연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교육시켜서 다시 올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이건 불가능한데? 그랬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 송바울 전도사님처럼 우리가 목숨 걸고 가서 가지 않고 또 이렇게 힘들어서 돈 들여서 이렇게 모셔오지 않고 그분들 스스로 여기 미리 와 계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사역의 방향을 확 바꿨어요. 그래서 이 탈북하신 분들을 잘 가르치고 잘 세워서 이분들이 북한으로 갔을 때 그분들이 그 북한을 회복하고 섬기는, 그래야 우리 남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이분들은, 그래서 그 독일 가우크 대통령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통합이 뭐 굉장히 오래 걸린 것은 우리 서독에서 어떤 흡수적으로 보였기 때문이고, 우리 동독 사람들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 통일을 보면서 정말 이제 그 북한 분들을 좀 배우게 하고 그분들을 좀 세워주는 그런 정말 섬김의 어떤 통일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통일을 준비를 하려면 근본적인 질문들이, 저도 오해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통일 이후에는 남북한이 반반 섞여서 북한에도 남한 사람 반, 북한 사람 반, 남한에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냥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동독 지역에는 거의 동독 사람 99%, 한 1% 정도만 서독에서 올라온 사람들. 또 서독에는 그보단 좀 퍼센테이지가 다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서독 사람과 그다음 동독 사람 조금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독 지역은 굉장히 막 난리가 났었는데 서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위해서 일하려면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북한 지역이 회복하고 북한이 남북한 통합에 어떤 일을 우리가 좀 해야 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그들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어떤 사람이 사역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통일은 사회 통합까지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다라고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준비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와 계신 탈북 동포들이 남한사회 적응 과정을 잘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어려운지, 뭘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이걸 잘 팁 받았대. 정리를 해서 통일 이후에 북한 지역에서 북한 인민들이 겪을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과정들을 좀 만들어야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 할 수 있죠.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높은 분이 문화부 장관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서독 출신의 동독에서 이렇게 가신 분인데, 대통령 말고요. 그러니까 동독 지역에 제가 연수를 가서 이분이 저를 초대를 한 건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가 할 수 있죠. 더 잘할 수 있죠. 동독 사람들은 굉장히 처음 겪는 거고 잘 못할 수 있는데 끝까지 견뎌줬대요.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줬다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자기는 다 알고 있는데 이분 이제 잘못하는 걸 옆에서 봐야 되고, 그분들이 손 내밀 때까지 아는 척, 잘난 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근데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런 것들을 다 실천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제 이제 전문 분야가, 그 이전까지는 이제 통일 독일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제 경험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났던 분들의 어떤 그런 인터뷰나 어떤 연수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 탈북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는 성인들, 제가 해보니까는 저는 이제 야학도 했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낮에 뭐 직장 다니거나 대학 다니면 밤에 와서 배울 수 있는 야학이 자유투학교라는 야학을 했었어요. 그걸 먼저 시작했죠. 그리고 낮에 여명학교라는 걸 했는데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걸 깨고 다시 새로운 거를 배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얘네들은 뭘 시작하자니 너무 늦고 포기하자니 너무 이르고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민 가면 자기 부모 대에서는 잘 적응을 못해도 자식들 1.5세대들을 막 공부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너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가정이 연착륙될 수 있잖아요. 이민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럼 탈북 청소년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이기도 하고 김정은 시기에 북한에서 넘어오기가 어려워서 탈북 청소년들이 있긴 하지만 북한 출생하고 중국 출생이 있는 거예요. 탈북 여성들이 뭐 탈북한 다음에 중국에서 어떤 강제혼인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북한 출생은 이제 북한의 경제난이나 가부장적 사회, 제가 이제 그 전 시간에도 이제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한에서 적응하기가 좀 굉장히 힘드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탈북 후 이제 어머니가 탈북한 다음에 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게 돼요. 북한 출생들 경우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른도 견디기 힘든 과정인데 아이들이 겪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오다가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거나 이런 아이들도 되게 또 북송당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트라우마나 소마티제이션 이게 신체화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자기가 잡혀온 날 또는 자기가 몹쓸 일을 당했던 날하고 비슷한 날은 굉장히 뭔가를 가르치기가 힘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탈북하신 분들은 이제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70% 이상이고 10% 정도가 20대 미만 청소년들이에요. 근데 이 탈북 청소년들이 장기간 어머니를 떠나서 또는 가족이 해체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결핍하고 결손 이런 데 되게 많이 노출돼 있고 자기가 이제 서바이벌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저기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도피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랬으니까 술, 담배, 뭐 이성 이런 문제로 도피하거나 또 애정결핍이 걸리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게 탈북자 사역은요, 되게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특히 청소년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냥 이제 탈북자를 좀 경험했거나 저처럼 이제 탈북 루트를 경험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전문성을 계속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아이들한테는 그 다음으로 그 인생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교사거든요. 근데 이 교사가 이 전문성이 없으면 이 아이들이 병이 더 심해져요. 아니면은 이게 가면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살짝 이렇게 포장이 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치유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 탈북 사역은 굉장히 전문성 있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이제 재결합 엄마를 다시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는 이미 뭐 중원이나 아니면 산원 상태, 즉 중국에서도 결혼을 했을 수 있고 또 한국에 와서 또 결혼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족 적응에 되게 어려워하는 이게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되게 비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도 그러면은 잘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교육 환경하고 먼저 배운 것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는 당연히 부적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탈북 청소년들이
적응하는 이쁜 케이스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부적응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적응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일반화해가지고 아이들 중에 못하는 애들을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출생 아이들은요, 중국의 동북산성민 농촌에서 중국인 아버지와 탈북 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이 중국인 아버지는요, 결혼 시장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즉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것들이 이제 좀 부족하고 또 못 배웠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결혼을 못해서 한 50, 40, 50대 때까지 결혼을 못하신 분들이 탈북 여성들을 뭐 어떤 인신매매 방편으로 사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탈북 여성들이 밖으로 나가면 중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500만 원 그 이상에서 이렇게 이제 매매혼이 이렇게 성사가 되는데 그 이상도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탈북 여성이 공안에 잡혀서 북송이 되면 자기 부인이자 자기 재산을 잃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 밖에 잘 안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낳고 이러면 좀 자유롭게 내보내죠. 그래서 이때 엄마는 이제 한국으로 남한으로 입국하는데요. 이 아버지가 이 소외계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이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거의 제가 만나본 중국 출생 아이들은 방임된 거예요. 탈북 청소년들은 이 체제가 누르는 그런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놨더니 우리도 풍선도 이렇게 딱 놨다가 이렇게 눌렀다가 갑자기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막 역동적으로 막 그 초반기에 그런 혼란스러움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그게 완화가 되거든요. 근데 중국 출신 아이들은요, 방임된 채로 키워졌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아예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기초부터 이렇게 기초를 낳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여태까지 탈북 청소년 가르치겠다 해서 그 학교를 운영했잖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중국 출생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기존에 했던 노하우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건 제가 기존에 북한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뭘 했다 그랬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돕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 중에 반 이상은 중국 교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먼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탈북 청소년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중국 출생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중국 교포 외국인 노동자의 심리 정서적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게 즉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가 아쉬울 땐 우리 민족이 이렇고 아쉬울 게 없으면 이제 코가 이 머리 위로 올라가죠. 중화인민공화국이 뭐 이러면서 굉장히 잣대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 보면은 정이 가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자식이 이 녀석이 뭐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이거 뭐 종을 못 잡겠고 이게 뭔가 선이 있는 거야? 라고 싶기도 하고 이게 뒤통수 맞지 않나? 이렇게 느끼기가 쉬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애들이잖아요. 애들이라서 어른들보다 이게 아주 그런 게 약해요. 그래서 빨리 개입해서 교육시키면 이게 그래도 그렇게 이제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이 교육이 이게 저는 처음에 이제 탈북 청소년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국 출생까지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상처와 죄를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아버지가 이제 애가 사춘기 정도 되면은 우리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 중2병 아시죠?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사춘기가 되니까 이 중국 아버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경제력을 상실한 경우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 젊은 엄마한테 가라. 한국에 있는 너네 엄마한테 가라. 그럼 너네
그 탈북 엄마들은 그 혜택이 좀 많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국으로 보내죠. 그래서 한 15살 어간 사춘기 때 한국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저는 한국사에서 굉장히 이게 분단의 어떤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왔는데 한국말을 모르는 아이와 중국어를 모르는 어머니가 딱 만나요. 어떤 어머니들은 중국어를 잘하는 어머니도 있지만 중국어를 굉장히 못하는 어머니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참 한국 사회의 아픔이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중국에서는 탈북자의 자녀라고 되게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일반 학교를 갔는데 다 애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애들이 저한테 짱깨라고 하는데 짱깨가 뭐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한국말을 모른다고 또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또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은 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에서 출생한 학생, 북한에서 출생해서 탈북해야지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북한에서 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으로 또 지원을 받느냐? 그것도 안 돼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어떤 조항이 있냐면 부모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태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부모는 중국에 있잖아요. 외국인인 아버지는 중국에 있고 한국인인 북한 어머니하고 한국인인 중국 출생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경우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으로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성호 의원이 그 탈북자 출신 지성호 의원이 제 제자예요. 그 자유터 제가 야학을 했던 그 자유터의 그 제자인데 지성호 의원을 통해서 이번에 법을 살짝 지금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개정하고 있냐면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중국 출생일지라도 북한 출생과 비슷한, 그러니까 대학 말고 초중고까지 그 비슷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통일부는 탈북 청소년을 북한 출신에 한해서 탈북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육부는요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 주민의 자녀들이 그냥 중국 출생 자녀들하고 또 정서적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카테고리에 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으로, 그러니까 탈북 청소년은 탈북 여성이 낳은 북한 출생들까지 교육부에서는 탈북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정책도 혼란스럽고 필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 탈북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보시면요. 북한 출신의 경우는요. 탈북해서 중국에 있을 때 잡혀서 북한에 가면 얘가 그 박해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얘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배고파서 탈북을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정치적인 박해를 당해요. 이런 사람들을 난민이라 그래요. 본국에 갔을 때 박해의 두려움 또는 박해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람들을 난민이라 그러는데 이 북한 출신들은 이 난민의 정서가 있어요. 이 사람들 난민의 정서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자기는 북송되면 안 되는 거죠. 두렵죠.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인권 유린을 당하더라도 북한에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난민의 정서와 또는 이제 북한과 중국에서 이제 전혀 우리 남한하고의 다른 정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주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주민의 어떤 정서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 딱 왔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이나 뭐 사회적 지지 기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소외계층으로 편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물론 소수의 거기서 하이 클래스인 뭐 태영호 뭐 의원이나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가져왔거나 돈이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여기서도 인정을 해주고 그것에 값을 매겨서 이렇게 여기서 잘 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북한 이탈 주민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난민 또 이주민
또 소외계층, 게다가 청소년이니까 사춘기 청소년의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거예요. 또 학교 부적응이나 또 가족 재결합 과정에서 뭐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자랐으면 엄마가 좀 부족해도 그게 적응되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좀 잘못해도 아 우리 애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서로 이렇게 싸우더라도 아침에 싸우고 저녁에 화해하는 게 매일 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물러서야 될 것, 그 다음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알죠. 근데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북한 이탈 주민은 난민부터 이주민, 소외계층, 청소년의 정서를 다 가지고 있고요. 중국 출생은 난민의 정서는 없어요. 이주민, 소외계층, 사춘기 청소년의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똑같이 겪는 권위, 절대 권위자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요? 특히 난민들은요, 제가 남편이 난민 사역을 한다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난민 사역을 개척했어요. 피난처라는. 그런데 이 난민을 하다 보면요, 이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탈북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근데 부모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나 뭐 어른이나 이서 권위에 대한 인식이 약간 흐려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탈북 청소년이나 이제 대할 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커리큘럼을 짜야 되고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절대로 혼자 공부하거나 학원에서 필요한 것만 부패식으로 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서적인 적응, 문화적인 적응. 그래서 이게 사회 규범, 또 이제 어떤 도덕이나 이런 관습이나 그다음에 권위에 대한 것들, 공동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커리큘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미인가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검정고시를 해야 되니까 그 정말 중요한 교육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바꿔서 저희 학교가 인가를 받아서 교육과정을 3년 단위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쓰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탈북 청소년들이 다중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심신의 건강, 또 가족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 적응 또는 교육 적응의 어려운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영향. 제가 97년도에 그 중국에서 일할 때 탈북하신 분들을 보호하고 또 한국까지 데려오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리포팅을 했었는데 주변에 죽은 사람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정말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대량 아사, 고난의 행군 시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사로 죽은, 굶어 죽은 사람들보다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콜레라 등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았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못 먹으면 면역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전염병에 노출되면 회복이 늦거나 회복이 안 돼서 돌아가시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인은 그런 전염병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많이 죽으니까 북한 분들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의 30개국 이상의 사람들을 보는데 제가 뭐 좀 콜록콜록하고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이런다고 옆으로 확 화들짝 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북한 사역을 하면요. 제가 이제 앞서 콜록콜록 하면은 그분들이 의식하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놀라고 이러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염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시구나. 저는 이제 여러 계층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교가 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해 공무원이 그 이제 물에 떠내려갔는데 북한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잖아요. 그 코로나 뭐 이래가지고 그걸 태워 죽이잖아요. 그거 이제 총으로 쏘고 그거를 그냥 태워 죽이는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북한 분들은 그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북한 당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뭐 저기 인민이 죽어나가고 그거에 대한 심리적 동요가 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염병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이분들한테 굉장히 심각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신의 건강은요, 이게 트라우마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중국 출생 애들은 심리적인 불안 상태가 있어요. 영유아기 가장 엄마 손이 필요할 때 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임이 돼서 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문제는 북한에서 이제 온 사람들은 다 못 오잖아요. 할머니도 못 데려오고, 엄마 없을 때 자기를 키워주신 할머니 같이 못 오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뭐 죄책감, 염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온 애들은 이 엄마에 대한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중국인 아버지가, 이 엄마가 도망간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술 한잔 드시면서 네 애미는 나쁜 년이다. 어린 핏덩이 너를 두고 내가 그 탈북자 불쌍해서 내가 이렇게 해줬더니 애 낳고 도망가 버렸다. 네 애미는 나쁜 년이다. 이거를 계속 애한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소연을 한 게 애한테는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엄마랑 살아야 되는데 엄마는 이미 재혼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분노감이 표출이 많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북한 출신들을 위한 학교를 할 때는 기숙사가 많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 자기 임대 아파트도 있고 그랬지만. 근데 중국 출생 아이들이 많아지면서는 기숙사가 더 많이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이미 다른 사람하고 잘 살고 있고 그 임대 아파트에서 작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행복을 갖고 가면 사는데 갑자기 15살짜리 뭐 중국에서 아이가 오니까 되게 관계가 이상해져 버리고 같은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애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맡으면요. 토요일날 그래도 사장님이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보내죠, 집으로. 그럼 전화 와요. 선생님, 집에 보내지 말라고. 나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제가 너무 그 마음을 이해하죠. 정말 이게 그 부모님 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생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 어려움들이 있죠. 북한의 사회 환경하고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하고 너무 다르지 않겠어요? 저는 여기서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게 사회적 노동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 못 겪는 것도 우리가 애정의 눈으로 감싸고 여러분들이 못 겪는 만큼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은 잘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못 겪는 게 우리가 재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통일 이후에 북한 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겪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이 이분들이 못 겪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노동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이렇게 인카리지를 해주셔야 된다. 근데 이제 중국 출생 아이들은 언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 커리큘럼을 전부 다 바꿨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요. 우리나라가 한글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어디서 제일 잘하냐면 그나마 한글 교육이 대학교의 한국어 학당에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교의 한국어 학당은 커리큘럼이 이제 생활 한국어 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국어 시험을 보겠어요? 수학 시험을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 다녀봤어요. 모든 책을 이제 제가 또 약간 지독한 면이 있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서울대, 연대, 뭐 이대 학당, 서강대 어학당, 그 다음에 세종학당이라 그래갖고 외국에 나와가 있는 이제 한국어 학당이 있어요. 거기 있는 책을 막 뒤져서 이제 전문가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이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습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커리큘럼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엔 그게 안 돼 있는데 가서 얘네들이 한국어 5시간 하잖아요. 일반 학교 뭐 아니면 많아도 10시간인데 나머지 시간 뭐 하고 있겠어요? 눈 말똥말똥 뜨고 제발 선생님하고 눈만 안 마주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그냥 안돼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예.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뭐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이 아이들이 목숨 걸고 왔고 부모하고 오래 떨어져서 중국 출생 경우에는 이렇게 왔어요. 여기 와서는 애들한테 무시당하니까 무시 안 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 소비라고 하죠. 보상 심리에 의한 보복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도 엄마한테 제일 좋은 거 해달라. 근데 엄마는 그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엄마는 돈을 벌려면 또 밖에 나가서 오래 이게 화이트 칼라 잡이 거의 없잖아요. 블루 칼라 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좀 충분한 돈을 벌려면 시간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애들이 또 방치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악순환 아니죠. 그래서 되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명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까지 아이들 아침, 점심, 저녁 식비, 그 다음에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가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좀 한번 다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네. 그리고 제 전화기 소리가 들리나요? 혹시 제가 진동으로 해놨는데 혹시 제 전화기 소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이제 근래에 새로 그 어려움인데요. 전염병에 대한 공포감이 되게 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초기에 그 집에서만 살게 했잖아요. 왜 나가지 못하게. 근데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의 집이라는 게 11평에서 16평까지의 어떤 그 임대 아파트란 말이에요. 뭐 20평 받는 분들도 뭐 간혹 계시지만 굉장히 좁은 데서 또 공포감을 가지고 하루 종일 또는 며칠 거의 몇 달을 못 나가고 이랬기 때문에 예전에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상처가 드러나 버리는 거야. 그때 훅 올라오고 그때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그 심리적인 그 어려움이 더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시켜먹기도 하고 이제 비대면이 익숙하지만 이분들이 그게 비대면 익숙하지도 않고 또 시켜먹는 게 또 얼마나 또 비싸요. 그러니까 좀 나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굉장히 초기에는 또 고지식한 분들이라서 되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하루에 한 끼 먹는 학생도 있고 2끼 먹는 학생도 있고 그래갖고 제가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그 생필품을 다 포장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뭐 한 2주에 한 번씩 배달을 시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어려웠던 거고 면역이 또 약하잖아요. 또 중국 출신 아이들은 북한 출신 분들 또 우리 북한 분들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어떻게 얘기를 조심스러운데 이게 이제 위생관념이 조금 취약해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 출생 아이들은 머리도 일주일에 한 번 감을까 말까 해서 근데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 되게 초창기에는 걱정했었고 뒤에는 제가 오히려 이용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해.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렇게 딱 보면 머리만 보면 알죠. 이렇게 막 오랫동안 안 감아서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가장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곳이 식당이잖아요. 가서 못 먹으니까. 그리고 또 일용직 이런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타격이 좀 많이 컸었죠. 예, 그래서 실직
당하신 분들도 많고 되게 어려워하시고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북한 이탈 주민 자녀의 어려움은 여기에서 이제 시장화 초기를 살다가 제4차 산업사회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오타가 났는데 19세기에서 21세기로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차이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저희도 이제 이분들 적응하는 게 왜 어렵겠어요. 그 문화적인 어떤 발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그 남한의 학교에서도 조금 있었는데 남한의 학생들에게는 잘 됐던 게 북한 애들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남한에 있는 탈북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학교의 교사들은요. 북한 교과서를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걸로만 시작해서 우리 걸로만 가르치는데 북한 애들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자기 과목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그때는 이제 고급 중학교 3학년까지 다 읽어봐라. 국어면 국어 다 읽어보고 레포트 써라. 수학, 영어 이제 각 과목마다 다 쓰게 해서 서로 발표를 막 하게 했어요. 제가 받은 결론은 이 아이들이 참 적응하기가 어렵겠다. 북한의 국어책은요, 딱 읽어보면요, 중요한 부분 이탈릭체로 아주 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김일성 교시나 김정은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기행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뭐 수장님께서 어디를 뭐 외항산을 구경하시고 이게 참 좋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쓴 게 기행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요. 그래서 딱 보면 주제 파악이 딱 쉽죠. 어떤 게 중요한지. 근데 남한의 교과서는 아무리 읽어도 똑같이 이제 그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게 없고 똑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막 다 읽은 다음에 자기가 주제를 뭔지 뭐 이렇게 파악해야 되고 이걸 추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이게 공부 패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되게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도 보면 이제 그 김정은이 이전까지는요, 영어책을 보면 북한의 영어 브로셔,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어 브로셔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에 대한, 그리고 미국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아이들한테 심어주죠. 그리고 이제, 근데 수학하고 과학은요, 저희보다 더 많이 가르쳐요. 특히 이제 수학의 양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과학은 이게 딱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 무슨 로켓, 핵 이런 원리까지 교과서에서 다 나와요.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양잿물로 그 비누 만들기, 그다음에 뭐 동물 회부하기 뭐 이래서 생활에서의 어떤 부족한 면을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실용적인 부분이 또 과학책에 이렇게 딱 양분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자기가 살 것은 이제 과학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사일이나 핵이나 뭐 어떤 그런 원리들을 그래도 기본이라도 먼저 이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응? 그리고 이제 생활에서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역사가 저는 참 재밌었어요. 이게 역사는 그 국민의 어떤 정체성이나 철학을 심어주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북한의 역사책을 보면 이제 물론 혁명 역사라고 아주 독립되어 있는 게 있고요. 김일성 가계에 대한 혁명 역사나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일반 역사책을 봐도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성계에 대한 그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 옛날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성게고기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성계를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이라 그래서 돼지고기를 성게고기라고 불렀다. 이게 교과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중학교 2학년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데 우리 만약에 남한이 그런 식으로 인물을 평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처음에 여명학교 국사 시간에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저러나 봤더니 우리는 그때는 선생님만 빼고 전부 다 탈북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똑같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어떤 다가치성,
이성계가 이런 면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런 면은 또 되게 탁월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역사의 다시각성, 다차원성에서 교육을 안 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특히 이제 저학년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그때 기본이 되는 거죠. 저학년으로 갔을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 교과서에 기술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인식이 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도덕은 당연히 이제 사회주의 교육이고, 제가 이제 도덕책 보니까 공동체성, 그다음에 뭐 희생정신 이런 게 되게 많이 집중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그게 이제 북한 사람들이 되게 따뜻해요. 따뜻하고 어떤 공동체성, 야 우리 이거 하자 이러면은 또 다 일사불란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기도 이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도 북한 어떤 교육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고 체육은 북한의 노동력은 사실 국력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체육이나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이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체육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입시 때문에 막 스킵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매일 업간 체조라고 해서 점심 먹고 이제 뭐 한 20분씩 체조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체력이 좀 강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되게 다르지만, 이제 신앙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북한 사회가 하나님을 부정했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던 그런 분들이 탈북해서 극한 상황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존재, 오히려 아예 모르는 것보다 부정을 한다는 건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인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영적 존재를 오히려 더 믿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출생 자녀들은 이제 이렇게 딱 방임돼서 키워졌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얘가 배고파요. 탈북한 아이하고 중국 출생 아이가 둘이 있어요. 선생님 앞에서 가르치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면 탈북한 애들이 이렇게 숨으면서 이렇게 책을 가리면서 살짝,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살짝 먹어요. 근데 중국 출생 애들은 갑자기 탁 일어나서 나가요. 선생님 어디 가나? 화장실 갔나? 이렇게 조금 있어요. 타발만에다 물을 말아가지고 와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이제 북한 아이들은 그런 거는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염치나 눈치나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 중국 출생의 아이들은 애들이 혼자 살았구나. 이게 누군가 어른이나 부모나 엄마나 아빠나 그 공동체나 아니면 그 사회가 가르쳤었어야 되는데 중국은 그러지 못했고 또 엄마는 없었고 아버지는 못 가르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또 이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 이게 아주 교묘해요. 북한보다 더 북한 노골적이고 중국은 굉장히 교묘해서 이 아이들은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정말 북한은 오히려 하나님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라도 들어봤지만 중국에서는 얘네들 아주 그게 뭐 애들은 아주 굉장히 뭐 변두리에서 살았고 도시화된 데서 살지 않은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 출생 애들은 그 아버지들이 그런 곳에서 이제 산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소리 전혀 못 들어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염려학교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이런 아이들을 이제 북한을 지원하던 교회하고 이제 저 같은 탈북민들을 돕던 현장 전문가들이 연합으로 이제 남한 사회와 적응과 통일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설립했고 처음에 미인가로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사회운동가잖아요. 전 잘못된 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네들 절대 미인가로 가르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인가를 받으려고 6년 만에 매일 제
취미가 민원이에요. 그래서 계속 민원 넣고, 그래서 법을 6년 만에 바꿔서 여명학교가 임대 상태에서도 인가를 받게 됐어요. 그 뒤에는 이제 다른 학교들도 길을 저희가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통일부의 지원을 받게 되고 아마 4월 말 이달 안으로는 또 법을 하나 또 바꿔서 교육청으로부터 이제 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사가 사역자고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눈물을 닦아주는 건 천사지만요. 천사가 뭘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저는 천사보단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선 전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눈물 닦아주는 일을 하는 거는 천사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정말 그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전 탈북하신 분들을 불쌍하다고 이렇게 눈물 닦아주는 일만 하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 화나죠. 눈물만 닦아주면 내 문제가 풀리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게 전사인데 전사가 욕먹어요? 천사가 욕먹어요? 전사가 욕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투적으로 하고 막 바꿔내고 어쩔 땐 오해도 받고 이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게 제 유일한 위로예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전문성이 커야 되는 사역이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교사 공부해야 된다. 교사 공부 안 하고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되냐. 얘 인생 망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명학교는 인가받은 학교지만 기독교 교육 막 엄청 해요. 왜냐하면 다른 철학으로는 이 아이들을 위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육청에서 저한테 뭐라 그래요. 너네 인가받은 학교에서 뭐 신앙교육 하면 되냐? 그러면 제가 알았다고. 그리고 또 해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래요. 너 알았다며?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랬지 안 하겠다 그랬나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막가파요. 그런 땅이 없으면 국경을 못 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 카페 마마라 그래갖고 제 이게 교장실이에요. 교장실을 카페처럼 해놓고 2주간의 말씀을 성경을 영어하고 한국어로 외우는 애들한테 제가 쉬는 시간에 간식을 줘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뭐라 그래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약간 교장이 약간 또라이라 내가 애들이 너무 이뻐서 간식을 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주 외운 거를 컨테스트, 성경적인 환경, 그래서 영어 성경 퀴즈대 뭐 이런 거 하죠. 예. 그래서 이 주간의 말씀을 뭐 별짓 다 해요. 애들 중국 애들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하고 막 근데 한국어 또 교육 강화도 하고 중국 출생 자녀들을 위해서는 또 단계적인 집중 교육을 하고 제가 주로 하는 거는 맨날 이렇게 떡볶이 해주고 떡꼬치 소떡소떡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줘갖고 이게 제 교장실이에요. 그래서 교장실 같지 않죠. 맨날 에어프라이어기로만 해주고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제 별명이 단무지예요. 단순 무식 질환.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뭐 있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런 거 못 해줘 봤잖아요. 애들이 이만큼 클 때까지. 그러면 교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아이들한테 그거 간식 같은 거 해주고 있어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사역의 방향은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성도들한테 인식해요. 우리가 북한 주민들, 탈북 성도들을 불쌍하게 보지 마라. 불쌍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명해서 아니 여러분들 누구 중에 죽을 고비 2번, 3번 넘기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통일의 자산이고 그런 예비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부적응은 우리 미래를 위한 통일 자산이다. 사회적 노동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또 저희 같은 전문 사역기관,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요. 이 사역은 너무 전문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전문기관하고 협력
상태로 일을 해야지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렇다고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북한 뭐 통일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통일 뭐 성도들을 위한 모임, 그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토요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도 먹이시고 잘도 좀 위로도 해주시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교회들은 부인들이 다양한 현장에 가서 좀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 제가 그냥 연구가가 아니고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제가 처음에 4번 하라 그랬고 저는 4번 못합니다라고 그랬어요. 아, 그럼 어떻게 뭐 이런 얘기 어떻게 4번씩이나 들어요? 제가 연구자도 아닌데. 네, 하여튼 이렇게 애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돼요. 질문 이제 혹시? 그 내려주시면 좋겠고요. 아, 네네네네. 네, 그러면 전체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좀 전체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은 보여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서 표하시면은, 왜냐면 한꺼번에 얘기하시면 안 들려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이렇게 들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지금 이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뮤트를 풀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예, 신범희 집사님부터. 예. 예. 이번 주에도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그 여명학교에 대해서 궁금해서 기사를 좀 보고 저기 인터넷에 찾아봤었는데 위치가 네네. 원래는 중구에 계셨는데 은평구를 이전하시면서 근데 이제 이전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내용을 봤는데 그 이전 현황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니면 또 지금 어느 쪽에서 지금 하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게 지금 송바울 전도사님이 계셔갖고 제가 참 죄송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은평 구민들이 탈북자라고 못 오게 했어요. 근데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로 제가 정말 제 입에도 올리기 싫은 얘기들을 해서 그 이제 민원을 서울시 교육청 저희 학교 업무를 못할 정도로 민원을 많이 넣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서 가겠다라고 해도 그 이제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 자체를 막아가지고 못 갔죠. 근데 저희가 8월 말에 이전을 해야 돼요. 그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번 주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다음 주 중에.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는 서울에 있는 폐교에 잠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허가가 아마 이달 안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폐교로 들어가는데 탈북하신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폐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2년 반 정도 들어가 있고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영구적으로 임대할 곳을 찾아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너무 비싸고 폐교가 서울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1년에 막 2억 5천 이래요 지금. 그런데 아무것도 시설도 안 해준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탈북하신 분들을 제가 좀 자원봉사를 조직해서 페인트도 우리가 칠하고 뭐 이래저래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여름방학 때 그렇게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참 상처 많이 받았고 제가 어떤 분들이 그 공청회 애들을 데려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결코 제가 안 데려갔어요. 상처받는 얘기.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거기 애들 안 데려간 것 같아요. 거기 데려갔으면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저는 막 잠을 못 잘 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겪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애들이 참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안 됐고요. 그래서 뭐 후원 모금도 다시 해야 되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바울 선교사님 이제 네. 질문하시죠. 우리 이제 조명수 교회님께 하나 묻겠어요. 네네. 그 여명학교가 기독교 연합체에서 했다는데 네네. 그 학교 이전 문제는 그 단체에서 좀 서둘러주면 되지 않을까요? 나 그게 궁금해서 이제. 연합사역의 장점이 이제 그 통일되기 전에 통합사역으로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 교회 생리상 연합으로 하면 이게 오너십이 좀 없어서 장점이자 단점이 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한 교회에 소속돼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교회가 다 책임지고 할 텐데, 오히려 연합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리고 요즘에 이제 되게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제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큰 교회는 뭔가 잘 되면 교회가 직접 하려고 하세요. 작은 교회는 그럴 여력이 없고 또 도울 여력이 없고, 이게 제가 어디 밖에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지 않을까. 밖에서는 여명학교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예, 예. 예. 더 물으시면 제 속 얘기 나와서 안 돼요. 예. 그다음에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네, 곽시원 선교사님, 그다음에 김기술 선교사. 예. 그럼 지금 아니 연명 강의 잘 들었고요. 연명학교가 되게 운영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 선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어떤 그런 데다가 이렇게 협력을 좀 이렇게 요청하거나, 또한 이렇게 오늘 같은 자리에서도 그런 창구를 좀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그 건축 모금을 이제 저희는 이렇게 애들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100명 규모로 하려고 해요. 이게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이제 리더가 되어 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한 100명 규모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땅이 한 400평? 400~500평? 거기에 이제 건물이 뭐 이렇게 들어가고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법을 고치느라고 되게 바빴어요. 왜냐하면 제 앞에 있는 애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울 수 있는데, 제 앞에 못 오는 애들은 사실 제도나 법이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바빴고, 이제는 이제 아마 이번 달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뭐를 해놨냐면, 저는 이제 후원 모금하러 다닐 때 교사 인건비도 모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명분이 없어요. 그 어떤 분들이 그 후원을 해주는데 이거를 교사 월급으로 쓰겠습니다라는 게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좀 아이들한테 직접 가는 걸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들어 놓은 법이 4년 걸렸는데, 교육청에서 탈북 청소년 인가받은 학교의 교사는 지원을 해주도록. 저희가 이제 처음 케이스니까 아마 올해는 저희가 되고 내년부터는 다른 학교들도 될 것 같아요.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요게 요 달 말에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저는 이제 열심히 이제 건축을 위해서 다녀야 될 것 같고, 이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참 민망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원 받은 거를 운영비로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힘이 안 났어요. 도와달라는 말이. 근데 이제는 운영비로 안 써도 되고 후원 받은 건 전부 다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건축이나 이런 데 쓸 수 있으니까 제가 더 힘이 나서 이제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예. 예. 좀 이제 예. 예, 김경술님 도와주세요. 이제 네. 질문하시죠. 네. 예. 네, 조 선생님 반갑습니다. 기억을 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차례 만난 기억도 있고, 또 네. 근데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 예. 본부에 있는데 네네. 제가 간다 하다
10년을 미뤘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죄송하고 오늘 나눠주신 거 아주 인상 깊게 다시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눈물을 닦아주는 천사보다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사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제 질문은 아까 이제 그 학생들에게 삼시세대를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하신다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지속 가능한가 하는 그 질문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이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교회 안에 실제로 선교에 참여하는 비율이 한 25%밖에 안 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나머지 75% 중에 한 30-40%는 자립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근데 어느 정도 여력은 있는데 잘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또 의지가 좀 약해서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람들의 이제 인지도를 높이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교회들이 좀 봉사한다든가 좀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지도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보면 교회들이 특히. 그러면 이런 교회들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저한테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지속 가능한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이제 밤낮 없이 뛰어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참 이게 인지도가 있어야지 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지도가 생기려면요, 신뢰를 줘야 돼.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뢰는 어느 정도 오래 그것을 하고 있었느냐와 전문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올해 97년부터 했으니까 탈북사역을 오래 했고 또 이제 그 학교에 대한 것도 저희 학교가 20년이 됐으니까 20년은 별 사고 없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막 홍보도 하고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근데 그건 제가 너무 잘 못하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도 그걸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지원을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이 돼서 서바이벌 기본적인 것만 제가 거의 30년을 일했거든요. 그중에 8년을 무급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할 수 있는데 내 후배들한테는 이거는 그거는 감당도 어렵고 해서도 그렇게 요구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역자더라고요. 이 사역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그 방법을 제가 좀 마련을 좀 하느니라고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 경제적 지원은 감사하게도 저희가 지금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활비도 없고 부모한테 손 벌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통장학금을 5만 원 줘요. 이제 차비 없어서 못 노는 애들이 있어갖고 제가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또 모아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돈을 못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개근상 주고 이제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는 생활장학금을 좀 15만 원씩 이렇게 줘요. 그럼 애들이 그걸로 옷도 사 입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열심히 뭐 제 운동화가 1년에 거의 한 4켤레는 달아가지고 밑바닥이 달아가지고요. 뭐 그렇게 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선교 현장에서의 참여 비율은 제가 30년 일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아도 문제고요. 없어도 문제고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단체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준비 없이 자기 수준으로만 오면 여기서 일을 만들기도 하고 뒷바라지하고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들이 꼭 필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제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요, 교육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허드렛 일이에요. 근데 이제 교육은 굉장히 전문성 있게 가야 돼. 미술 선생님한테 영어 가르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딱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허드렛 일은 또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밸런스 맞추기가 참 어렵죠. 근데 이제 저희들한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이전을 해야 되고 여기 다 원상복귀 하려면 돈 많이 드는데 또 이사도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도 뭔가 이렇게 꾸미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목사님 좀 청년들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모든 걸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하면 즐겁게 만나면요. 그게 기반이 돼서 그 다음에는 볼링도 같이 치고 배드민턴도 같이 치고 이러면서 재밌게 만나야 돼요. 저는 자원봉사자들은 재밌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웃으면서 만나야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뭐 인지도나 이런 건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서요. 홍보나 이런 거는 제가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요. 네, 네. 네, 네. 만약 그 탈북자 청소년을 이제 먹이고 입히는데 한 달에 그들이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쯤 필요할까요? 1인당 제가 그 먹이는 거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통일부한테 제가 저만 가면 쟤 또 왔어 막 이러면서 다 피해요. 그럼 제가 뭐 저 먹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기본을 이제 급식을 할 수 있게는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3,000원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먹이긴 했는데 최소한을 먹이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가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고기를 구워 먹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애들은 다 부모가 하는데 저희는 우리가 하는데 맨날 급식을 한번 그것도 사 먹이는 걸 한번 먹여보세요. 5,000원에서 5,000원 이하에서. 그러니까 이게 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누군가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한 번 정도 이렇게 70인분의 무슨 뷔페를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면 뭐 15,000원씩 해서 한 번이라도 잘 먹이면 그 기억이 있잖아요. 아니면 고기를 한 뭐 20kg라도 저희 학교에 배달해 주시면 저희가 구워서 먹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1인당 차비가 5만 원 들어요. 근데 그거는 객은 지각하면 안 줘버려요, 제가. 왜냐면 지네들도 해야지. 제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그냥 막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교육적으로 줘야 되니까. 그래서 개근상을 타거나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는 저 차비 5만 원을 이제 교통카드로 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생활장학금 15만 원을 주는데 그거 다 저기 가계부 써야지 줘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내년부터는 그 돈이 딱 떨어졌는데 치료비. 애들이 부모가 케어를 안 해서 치과가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되게 몸이 아픈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줄 데가 없잖아요. 그런 보건 비용이 좀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저희가 20년을 운영했기 때문에 다 영수증 처리가 되고 이렇게 저희가 그 통일부에서도 조금 지원받고 교육청에서도 조금 지원받아요. 그래서 감사가 1년에 2개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되게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됐나요? 예, 또 다른 분 있으시면 하시죠. 식사가 3,000원이 한 끼 제공인가요? 이게 예, 누구야? 아침 식사가 인출하신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하루 점심은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영양사비, 조리사비가 들어가 있고 일반 학교는 3,000원, 4,000원 뭐 이렇게 해도 막 1,000명, 500명씩 있어서 그 반찬의 질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근데 저희 60 몇 명이에요. 그걸 5,000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점심값을 지원하는데 이게 이제 그 질이 낮아질 수, 이게 몇백 명이면 이제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이게 별로 괜찮아요. 근데 저희는 학생이 지금 6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00원씩 해가지고 이게 질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간식을 애들한테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의 질이 그거 가지고 너무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저도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 세 끼를 다 먹어야 되는 애들은 힘들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지원을 받는 건 되게 고마운데 그 지원이 딱 그 일반 학교 수준으로 딱 1인당 그러니까 1,000명 있는 학교의 학생들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저희만 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없죠. 일반 학교에 있는 애들이 뭐 4,500원인가 지금 이러거든요. 그 수준으로 지원을 하니까 저희는 질이 너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좀 더 해서 반찬 하나를 좀 고기를 하나 더 구워준다든지 뭘 좀 더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아니, 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네. 저 시설을 네네. 따로 만들고 제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지 네. 말고 일반 학교에 가서 먹을 때는 이제 같이 그 사람들이랑 먹고, 예?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송바울 목사님이 계셔. 예. 예. 따로 이렇게 특수반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일반 학교 속된 네네네. 형태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다 목사님 같은 생각을 가지면 해도 되는데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저희들한테 공격하고 험한 말을 하면 이 사람 얘기, 목소리 크면 이 사람 얘기가 듣고 우리 애들이 받는 상처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은평구를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자녀가 탈북한 아이들하고 섞이는 건 싫다. 이거를 굉장히 아주 저급한 언어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부모가 있거나 지금 저희가 폐교를 가는데요. 온갖 각서를 다 쓰고요. 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 거예요. 지금.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저한테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이 일반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을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래스나 이제 클래스룸이나 이런 걸 따로 쓴다 그래도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제가 다 얘기해 봤어요. 스쿨 인 스쿨의 개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 애들이 없어가지고 학교 2동 쓰는데 1동 남고 뭐 이런데 우리가 그럼 아예 입구를 다르게 하겠다부터 제가 교육감을 제가 한 5번 이상 만났어요. 나중에 싸웠어요. 만약에 국민의 정서가 그런 식이라면은 대한민국은 전혀 통일을 할 준비나 어떤 역량이라든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국민 자체가. 근데 이제 다는 아니고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통일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고 통일이 돼도 그거를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아주 가슴이 아프고 정말 실망스러운 얘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목사님 그렇기도 한데요. 기도하는 분들 제가 은평구로 갔잖아요. 제가 은평구에서 왔어요. 은평구에서도 살았어요. 네네. 거기에 진관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른들이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진간여고의 학생회장이 와서 저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어른들이 저는 걔 때문에 된다고 봐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하나님 붙잡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그냥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100명 그런 사람이 네네. 어떻게 하다가 그 은평구에서 뭐 학부모회가 뭐 그런 잘못된 사람에 의해서 주동이 돼가지고 뭐 그런 게 나왔나 보죠. 일반적으로 다 국민 정서가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이 보내왔어.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네네. 아, 예. 그런데 이제 민원을 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찬성한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민원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걸 너무 조직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전화에 뭐 이렇게 이러니까 사실 드러나는 건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통일 운동하고 기도하면서 하면 된다고 봐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뭐 다이면 어때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제 기도 들어주시겠죠. 그냥 네. 저는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네. 네. 예, 네. 다른 분, 예, 김경술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잘 몰라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김경술, 예, 목사이고 선교사입니다. 예,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진관여고 학생회장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네. 가운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이렇게 발굴하는데 저도 일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네. 겁니다. 선교단체 일하거나 네. 혹은 네. 뭐 비슷한.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이 사역을 뭐 네. 저도 홍보해야 하는 사역들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이 사역을 제가 방문하는 교회들이나 또 네,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나 네. 어떤 사람들에게 네. 이 사역을 네. 알린다 했을 때 네. 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제가 이제 알리고 싶어도 저는 잘 모르잖아요. 네네. 이 사역에 대해서. 네네.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여명학교를 제가 좀 여러 차례 가서 보고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일단은 제가 그 몇 차례 가서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 네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 갖고 계신 뭐 홍보 자료일 수도 있고 지금 네. 나눠주신 이런 뭐라 그러나 이렇게 강의 자료라든가 이런 네. 이렇게 짧게 네. 뭐 선생님처럼 제가 뭐 이런 내용을 4시간 동안 뭐 강의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는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거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 뭐 30분 동안 나눌 정도의 그런 내용을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게 나눠 주실 수는 있나요? 그런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네. 나눠드릴 수 있고요. 이제 저한테 소개를 좀 시켜주셔도,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또 이렇게 건너서 듣기 때문에 또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정보가 막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시면 또 제가 이렇게 가서 직접 말씀드릴 수도 있고, 제가 이제 홍보물을 하나 이제는 제가 이제 최대 수건인 교사들에 대한 그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해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2년 반 안에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만드는데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데 안내 브로셔 같은 것이 도와주시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예, 또 뭐 몇 개는 또 있고요.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또 더 잘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브로셔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은 듣고 싶은 얘기가 또 따로 있을 거잖아요. 전 또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를 좀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잘 맞춰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오세요. 예. 예, 예. 네, 그러겠습니다. 근데 네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다니시고 하는 게 네. 제일 이상적이고 네네. 가장 좋은 네네. 방법이긴 한데 네네. 또 그러실 네. 수만은 없잖아요. 네네. 모든 네. 교회들 다 방문할 수 네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제 저 같은 사람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네. 것이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네. 그렇게 저 같은 사람을 활용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걸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가 누군가가 주도권을 이렇게 주기만 하는 것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인 것이 네. 네네. 그러니까 베스트는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네네. 저 같은 네, 사람을 활용할 맞습니다. 수도 있고, 그 네. 다음에 거기서 그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을 활용할 수도 네.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학생들이 그런 역할을 네.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 제가 감히 목사님을 그렇게, 근데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큰 힘이 되고, 예, 꼭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예. 약간 실행력이 있어서요, 막 추진하는 스타일이라, 예,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여러 관심들이 있으시고 또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도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또 미국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뵙기는 또 쉽지 않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도 비슷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분만 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마치도록 하죠. 저는 그냥 건의드리고 싶어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선생님 꼭 그 은평구 지역만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 좋은 그럼요. 조건이니까요. 예, 그러면은 강남구를 두드려요. 오히려 이 인식도가 오히려 강남 사람들이 더 이렇게 유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각 구마다 다 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생각 저도 그런 네. 믿음이 오고 기도하게 했는데 예, 강남구 네네. 두드려 지금 네. 태영호 또 의원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데 지난번에 저도 네. 동참했는데 태영호 의원이 지인도 없고 여기 아무 네. 그분은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정치 후원을 받아야 된대요. 그 네네. 사례 받는 걸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한번 네. 올렸더라고요. 동시에 네네. 그게 뭐 그 1억 5천인가 근데 네. 당일날 들어왔는 돈이 엄청났어요. 그래가 도로 네. 돌려준다고 연락이 네.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저는 말씀 들으면서 꼭 그 지역이 아니라도 네. 그래서 꼭 이제 네. 뭐 이렇게 하면은 복지나 이러면은 또 약간 그 중심부보다 떨어져 네. 나가서 왜 이렇게 네. 그거 하잖아요. 엄침한 곳에. 근데 아이들이 자라나는 곳이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강남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네. 예, 감사합니다. 평당 1억이라는데 강남구 따기 평당 1억이라는데 저희 하여튼 기도 세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 강남으로 입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아, 소리가 안 들리시는데요. 소리 제가 껐어요. 막 물려가지고. 아, 네. 네네네. 말씀하실 때 켜고 하세요. 소리 켜세요, 소리. 아니, 예, 소리를 키시라고. 예, 예. 됐습니다. 네. 하면은 아주 네. 그 국유지 같은데 이제 지역에 풀려고 하는 네. 땅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또 그런 지역은 그 네. 개인한테 하는 거니까 그 좋잖아요. 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예, 예, 이제 저희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기 예. 시작하실 겁니다. 예, 예. 네네. 예. 네,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세 주 동안 강의 열심히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도 전달해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조명숙 선생님에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정말 우리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 이제 음. 마감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신덕수 이사장님께서 그래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모신 우리 조명숙 선생님을 통해서 여명학교의 운영 현황과 또 앞으로의 방향 문제점들을 오늘 듣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섭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 쓰여질 때 특히 여명학교의 학교 이전과 또 부지 설정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강해 주신 우리 조명숙 선생님의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영영토록 같이 해 주셔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만난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이런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배현수 소장님 또 우리 모든 오늘 참가자들한테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도 아울러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